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2026년 2월 14일 토요일. 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뇌의지나 신의 출현, 6장 농경, 조선과 농경, 영적인 자아 재밌게 읽고 있었고요. 오늘 이번 시간 6장을 끝내려고 합니다. 몇 쪽 안 남긴 했는데요. 얼른 끝내고 밥 먹고 다시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장 끝내면 7장, 8장 이제 이 책도 막바지를 치닫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 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상은 아프리카인이다. 스티브 올슨 지음, 이영돈 옮김, 몸과 마음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지금 읽고 있는 뇌의지나 신의 탄생 여기서 소개가 돼 있어서 찾아보았는데요. 굉장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중고책으로 샀는데요. 스티브 올슨,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와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국 그리고 게놈 연구소에서 연구하면서 유전학을 통한 인류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올슨은 생물학적 실체로서 인종을 부정하고 역사적 우연이 사람들을 오늘날처럼 다양하게 만들어냈으며 인간 집단은 서로 다르면서도 같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저서로는 미래를 그리다, 생명공학 등이 있으며 사이언스 등 여러 학술지의 자유기고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이 이영돈 1979년 연세대학교 생화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교수고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고. 네, 그렇습니다. 자, 차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내용들 차례 들어가는 글. 인종은 없다. 1. 아프리카. 1. 아프리카에서 현생 인류가 등장하다. DNA, 인류 진화의 기록. 인류 진화에서 중요한 사건은 모두 동아프리카에서 일어났다. 인류가 한 명의 조상에게서 이어져 내려왔다고? 15만 년 동안 별로 달라진 게 없는 인류. 이 현생 인류의 갈래, 돌연변이,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는 언어. 모든 인류 집단은 이전에 존재하던 집단들이 뒤섞여 이루어졌다. 시간을 거슬러 오르면 조상의 수는 한없이 늘어난다. 우리는 모두 먼 친척이다. 3. 아프리카인의 분산과 현생 인류의 유전적 통합. 노예 무역을 통한 아프리카인의 이동. 유전적으로 너무나 비슷한 사람들. 유전적 역사, 질병의 근원을 이해하는 열쇠. 인종차별을 정당화할 유전적 차이는 없다. 이 중동, 이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린의 만남. 네안데르탈린과 현생 인류는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 네안데르탈린을 밀어낸 현생 인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현생 인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네안데르탈린. 5. 농업 문명 민족이 등장하다. 밴드와 종족을 이룬 수렵 채집인. 농업혁명 그리고 문명의 등장. 농업과 문명이 인류를 변화시키다. 문명을 발판으로 국가와 민족이 등장하다. 6. 유대인의 유전적 역사. 유대인과 아라비는 형제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모세의 후손이다. 근친결혼이 심각한 유전적 문제를 일으킨다.
DNA는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유전적 바탕이다. 3. 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인류의 대이동. 현생 인류는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아라비아 반도로 건너갔을까? 2. 아시아 전역에서 일어난 인류의 이동. 유럽인과 아시아인은 잠시 떨어져 있었을 뿐이다. 8. 언어의 공통기원. 유전자와 언어. 언어는 어떻게 퍼져나갔나? 세계의 주요 어족, 언어로 인류의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을까? 언어는 언제나 바뀔 수 있다. 고고학, 언어학, 유전학의 만남. 4. 유럽. 9. 유럽 사람은 누구인가? 유럽에 도착한 현생인류, 유전자 흐름과 자연 선택, 유럽에서 나타나는 유전자 변이의 분포 양상, 이주민들이 유럽에 농업을 퍼뜨리다. 피가 섞이지 않은 인구 집단은 없다. 10. 유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과 유럽의 미래.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들. 유럽 지역에서 일어난 인류의 이동.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이동의 무익결. 민족 분리냐 민족 동화냐. 5. 아메리카. 11. 누가 아메리카에 정착했는가? 클로비스 가설과 세 가지 흐름 모델. 아메리카 원주민의 기원을 찾아서 풀리지 않는 의문. 과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12. 아메리카 원주민과 인간 게놈 다양성 프로젝트. 인간 게놈 프로젝트. 유전자 연구를 반대하는 아메리카 원주민. 유전자 연구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유전학 연구가 가져다줄 이익은 무엇인가? 6. 세계. 인류를 품은 하와이. 혼혈의 천국 하와이. 유전자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민족을 선택하는 하와이 사람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역자 후기. 인류의 역사를 밝히는 유전학 이야기. 유전적으로 인류의 발달사를 해석하는 책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읽고 있는 뇌의지나 신의 출현보다 좀 더 유전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책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롭네요. 사진도 많고요. 읽어두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좋은 책만 삽니다. 예. 좋은 책을 고르는 눈이 있다고 나름 자부를 합니다만, 예. 읽어야죠. 읽지 못하고 있고. 자, 이번 시간엔 좀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에 힘이 풀려서 체력이 약해져요. 가뜩이나 운전을 하기 때문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데, 이제 좀 서서 읽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야 될 텐데요.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서 읽는 시간이 좀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예, 괜찮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최초의 신들. 1만 1000년 전에서 7000년 전에 세계 몇몇 지역에서 일어난 농업혁명을 통해 사람들은 동식물을 길들이게 되었다. 또한 우리가 보았듯이 이와 더불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관계에도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조상령을 가정에 드리기에 이르렀다.
비록 후자의 혁명은 덜 기록되었지만 두 혁명 모두 현생 호모사피엔스의 이후 발달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농경과 조상 숭배는 가로 열고 전자는 생계 유지를 위해, 후자는 위급할 때의 원조를 위해 가로 닫고 함께 발달했다. 후자의 혁명이 낳은 결과 중 하나는 최초의 신들이 출현한 것, 그리고 신을 앞에서 정의한 것보다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7천년에서 8천년 전이나 어쩌면 그 이전에 일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신들이 출현하기 전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 첫째로 혼령 중의 일부가 아주 막강해졌다.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상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훌륭한 농부였던 한 사람이 죽은 후 후손들의 존경을 받았다. 후손들은 그의 혼령에게 기도했고 파종철이면 그가 일궜던 땅에서 자라는 나무에 곡물을 걸어 놓았다. 이후 몇 세대에 걸쳐 풍작이 이어지자 그는 막강한 주수 신령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위대한 전사였던 한 사람이 사후에 존경을 받았고 후손들은 그의 혼령을 불러내어 전투에서 자신들을 이끌어 줄 것을 청했다. 수세대에 걸쳐 군사적 승리가 거듭되자 그는 막강한 군신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비와 같은 자연의 신령들도 염소나 양을 제물로 받고 풍부한 비로 보답하면서 수세대에 걸쳐 지위가 격상되었을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새로운 생각이 아니다. 23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마케도니아의 유헤메로스도 신들은 원래 인간 지배자였는데 그 추종자들에 의해 서서히 신격화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벌써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네요. 역시 그리스는 위대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도 모든 신들은 조상, 부족의 시조, 심과 용맹을 떨친 전쟁 지도자, 유명한 치료술사였다. 조상 숭배는 모든 종교의 뿌리라고 제시했다. 마찬가지로 에드워드 타일러도 일부 조상령이 신격으로 승급되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합리적인 추론이죠.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이런 거는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교에서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지 돌아가신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처님에 대한 신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처님이 그렇게 신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교 종단 내에서도 그런 현상이 빚어질 정도니까요. 다른 건 이런 식으로 신이 얼마든지 발전했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원시 사회에 대한 연구는 혼령과 신들의 연속체가 흔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속체의 한쪽 끝에는 부모와 조부모의 조상령이 있다. 좀 더 강한 혼령은 여러 세대 전에 죽은 조상에 해당할 것이다. 그보다도 더 강한 혼령은 부족의 시조로 간주되는 조상이다.
마찬가지로 신의 범위도 인간적 특성을 띠며 특정 집단이나 부족에 국한된 신에서부터 더 높고 심지어 더 멀리 있는 신, 세상을 창조했지만 세상사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신에 이르기까지 이른다. 혼령에서부터 신까지 이르는 연속체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보다 큰 초자연적인 힘을 갖는다. 가장 강한 인간 혼령과 가장 약한 신을 가르는 선은 마치 어스름과 땅거미를 가르는 선 같아서 감지할 수 없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왔다. 일례로 인류학자 허버트 바제도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에 대한 연구에서 최초의 조상령과 신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파푸아 뉴기니 고지대에서 발견된 토착민 집단은 다양한 혼령이 존재하지만 지고신은 없는 듯 보이는 사회를 관찰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했다. 이 험준한 산골짜기는 4만 년 전에 현생 호모사피엔스가 정착했고 약 1만 년 전부터 농경이 발달했지만 오스트레일리아 모험가들이 금광을 찾으러 들어간 1930년대까지 외부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 이거가 어디서 봤더라? 총균세에서 봤나요? 거기서 공부했었죠. 이후 인류학자들은 이 부족들을 연구하고 오스트레일리아인과의 최초 접촉 당시에 이들이 믿고 있었던 내용을 기록했다. 이게 약 5만 명 정도가 이렇게 고립 생활을 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인류학의 기적 같은 일이죠. 그것도 1930년대나 최초로 발견됐다. 대단한 일입니다. 파푸아 뉴기니는 여러 부족과 언어 집단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인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 허옇고 이상한 방문객들이 돌아온 조상의 혼령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마치 꿈에 나오는 사람들 같았다. 벌건 대낮에 버젓이 나타난 혼령이라고 토착민들은 생각했다. 한 사람은 그들이 하늘에서 왔는지 아니면 땅속에서 왔는지 궁금해했다. 또 다른 집단은 이 창백한 피조물들이 저승에서 친척들을 찾으러 돌아온 귀신이라고 짐작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이 왔을 때 18세 정도였던 텔렌게라는 청년은 훗날 이 만남을 이렇게 회상했다. 그들의 피부는 너무 창백해서 빛이 나는 것 같았다. 텔렌게가 아는 한 이렇게 창백한 피부를 가진 피조물은 귀신이거나 막강한 혼령뿐이었다. 이 피조물들은 다마, 그리고 혼령이 분명했다. 밭에 있다 놀라서 그들을 빤히 쳐다본 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가로 열고 그들의 초자연적 지위와 상반되어 보이는 가로 닫고 용변 보는 모습을 목격한 뒤 오스트레일리아인이 혼령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 얘기에 대해서도 좀 할 얘기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언젠가 또 할 때가 있겠죠. 외부인과 처음 접촉했을 당시에 파푸아 뉴기니의 부족들은 자애로운 혼령과 사악한 혼령이 포함된 정교한 우주론을 가지고 있었다. 자애로운 혼령의 대부분은 인간사에 개입한다고 여겨지는 조상령이었다. 사악한 혼령의 대부분은 비인간으로부터 기원했고 질병과 죽음의 원인이었다. 특정 지역과 연관된 특정한 혼령이 있었고 혼령들은 흔히 새의 형태를 취하고 새소리로 말한다고 여겨졌다. 혼령들은 야생돼지나 비단뱀 같은 다른 동물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었다.
홀령을 숭배하는 사당을 가진 부족들도 있었고 이 사당에서 정기적으로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쳤다. 태계라는 공식 의례는 공물을 바치고 돼지를 잡아서 조상을 달래고 다마 홀령들을 회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조상 숭배 의식에서 가면을 사용하는 부족들도 있었는데 여기서 가면을 쓴 사람은 망자를 표상했다. 어쩌면 9천년 전 서남아시아의 석회석 가면도 이런 식으로 활용되었을지 모른다. 가면 이야기 아까 했죠. 지고신이 출현하기 전에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은 일정 수 이상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 것이었다. 대체로 100명 미만이었던 수렵채집 집단도 조상령과 자연령을 숭배했겠지만 이 홀령들을 신으로 승격시킬 이유는 희박했을 것이다. 그런데 수렵채집민 집단들이 한데 모여 불악과 도시에 정착하면서 여러 수렵 채집 집단의 인간 지도자들 사이에 위계를 확립할 필요가 생겼듯이 서로 경쟁하는 홀령들 간의 위계를 확립할 필요성 또한 대두했을 것이다. 홀령들의 위계에서 최초의 신들이 출현했는데 그들은 단지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높은 등급을 부여받은 높은 지위의 홀령이었다. 동식물의 작물화와 가축화로 안정된 식량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농업혁명기에 인구가 증가했고 일정 수 이상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었다. 퀘베클리 테페가 의식의 중심지로 기능하던 1만 2천년 전의 세계 인구는 약 500만 정도로 추정된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세계 최초의 사원이 신을 숭배하는 데 활용되고 있던 6천년 전에는 세계 인구가 약 1억 명으로 증가했고 2000년 전에는 3억 명으로 증가했다고 추산된다. 폭발적인 증가네요, 진짜 한마디로. 인구 증가가 아주 농업혁명 이후로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히 혁명이라고 부를 만하죠. 우리 인류사에 있어서. 인구 규모와 그 안에 존재하는 신들의 유형 사이에는 뚜렷한 관계가 정립되어 있다. 1960년 UC 버클리의 심리학자 가이 스완슨은 조지 머독이 556개의 사회를 대상으로 작성한 민족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샘플을 추출해 원시사회 50곳의 신들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스완슨은 사회 정치적으로 더 복잡한 가로 열고 주권 조직을 더 갖춘 가로 닫고 사회와 지고신 가로 열고 세상과 천국을 다스리는 신 가로 닫고 의 존재 사이에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 규모 가로 열고 지역 공동체 위에 존재하는 정치 권력 단계의 수 가로 닫고 사회 규모와 도덕신 가로 열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신 가로 닫고 의 존재 사이에 매우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했다. 오리건 대학의 심리학자 아짐 샤리프는 거대한 신은 거대한 집단을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논문에서 이 관계를 요약했다. 샤리프는 거대한 신은 홀로세에서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혁신으로 크고 복잡한 사회에서만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거대 신과 많은 인구의 연관성은 8장에서 요약 소개할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종교 이론을 다룬 최근의 저서들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8장에서 다룬다는 거죠. 최초의 지고신들이 농업혁명 후기 단계 중 언제 어디서 출현했는지 더 정확히 알려주는 지표는 없을까? 약 1만 년 전부터 늘기 시작한 수수께끼의 소상들과 최대 0.9m 높이의 조각상들의 수많은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이 조각상들 중 일부는
원래 밝은 색깔로 칠해져 있었던 만큼 고고학자 자크 코뱅의 말을 빌리면 인상적이었을 것이다. 이 소상과 조각상이 조상을 표현한 것이냐, 신을 표현한 것이냐를 놓고 많은 논쟁이 이루어졌다. 조상을 표현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조상들의 외양이 저마다 다르므로 단일한 신의 이미지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게다가 많은 소상들의 얼굴 모양이 색칠되거나 회반죽이 발린 동시대 두개골의 얼굴을 닮아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런 두개골은 조상들의 것으로 추정된다. 또 소상과 회반죽이 발린 두개골은 함께 발견되는 일이 많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이 소상들이 어쩌면 최근 사망한 여성 가구원 또는 조상을 추상화한 표상으로 조상을 기반으로 한 사회 종교 조직의 표시라고 결론 내리기도 했다. 신을 표현했다는 주장의 논거로는 일부 조각상의 발가락이 5개가 아니라 6개라는 사실 등을 들 수 있다. 자크 코뱅은 이것이 그들의 초자연적 지위를 확증하는 듯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차탈회위크에서 발견된 여성 소상들은 신이라는 견해가 널리 제시되었다. 이 유적을 처음 발굴한 영국의 고고학자 제임스 멜라트는 이 여성 소상들이 지모신을 표상한다고 주장했다. 멜라트는 신석기 농부들이 농경과 다산을 주관하는 남신과 여신에게 농작물에 대한 축복과 영적 인도를 구했다는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자크 코뱅 역시 여성 소상이 지고한 존재이자 보편적 어머니, 다시 말해서 여성 유일 신교라 부를 수 있는 종교 체계의 꼭대기에 위치한 여신을 표상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힘입어 차탈회위크는 일부 여성들 사이에서 지모신 운동의 메카에 해당하는 곳이 되었고 매년 여성 숭배자들이 차탈회위크로 순례를 온다. 최근 들어 멜라트와 코뱅의 해석은 소수 의견이 되었다. 뭔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해요. 현재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7,000년에서 1만 년 전의 여성 소상들이 다산과의 연관성 및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표시할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본다. 이언 호더가 지적했듯이 차탈회위크의 여성 소상들은 특별한 장소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인용입니다. 이 소상들은 무덤이나 특별한 중요성을 띠는 장소에서 나오지 않는다. 실제로 대부분의 소상은 선사시대의 쓰레기 하치장에서 발견되었다. 이와 달리 차탈회위크에서 황소를 묘사한 제연물은 중요한 장소, 흔히 사당으로 짐작되는 곳의 중심에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차탈회위크의 주민들이 무언가를 신의 지위로 격상시켰다면 그것은 여성이 아니라 황소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토템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새로운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최초의 신이 언제 어디서 출현했는지를 확정하는 일은 무용할 것이다. 시간적 범위가 몇천 년에 걸쳐 있고 고려 대상이 되는 지역 또한 이란에서 불가리아까지 약 3,200km에 걸쳐 있다. 한 지역에서 통용되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일례로 고대 그리스의 경우 아스클레피오스는 일부 지역에서 의술의 창시자로 존경받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신으로 숭배되었다. 우리가 신들의 출현을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건 문자가 발명된 이후, 그래서 역사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시기부터다. 다음 장에서 기술하겠지만 신은 약 6,500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났다.
이 시기에 신들이 완전히 발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최초의 신들은 그 이전의 어느 시기에 출현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그 일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는 아직 특정할 수 없다. 중요한 대목이죠. 최초의 신들의 출현이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건 조상 숭배와 신은 이제 다른 거예요. 그 중국에 온 선교사들 예전에 중국 청나라 때인가요?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중국인들이 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 숭배니 뭐니 시비를 걸었다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저들의 그냥 전통이라고 허용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건 아주 좀 현명한 처사였던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런 면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까지는 이렇게까지는 뭐 알지는 못했을 것이고 그냥 다만 좀 다르다. 저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가 도저히 전파가 되지 않는 문명이다. 이런 판단에서 했겠지만 좀 다르다는 거는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초기 농부들의 뇌에 현생 호모사피엔스가 자전적 기억과 자신을 시간의 앞뒤로 투사하는 능력을 발달시킨 4만 년 전부터 최초의 농부들이 식물을 재배하기 시작한 1만 1000년 전까지는 거의 3만 년에 가까운 시간이다. 어째서 현생 호모사피엔스는 기억장치를 활용하고 동료 호미닌을 부장품과 함께 매장하고 미래에 사냥하고픈 멋진 동물들을 그린 바로 그 시기에 식물을 재배하지 않았을까? 데스 거슬리의 표현을 빌리면 농경, 도시생활, 문자언어, 토기, 재련한 금속, 직물, 그 밖에 우리 홀롯의 조상들 대부분의 삶을 형성한 역동적 혁신들이 어째서 3만 년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 설명 가운데 하나는 당연히 기후다. 이 시기의 대부분 기간이 농경 발달에 적합지 않은 추운 기후였다. 하지만 이는 그 사이의 3만 8천 년 전, 3만 5천 년 전, 2만 9천 년 전, 1만 5천 년 전 무렵에 잠깐씩 찾아온 온난한 시기들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도 1만 1천 년 전 이후 독립적으로 농경이 발달한 다른 유적에서도 이 온난한 막간의 시기에 식물이 작물화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현생 호모사피엔스의 뇌가 자전적 기억을 발달시키긴 했지만 농작물을 경작하고 동물을 가축화하는 데 필요한 또 다른 결정적 능력을 아직 완전히 발달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계획 능력으로 과거를 기억하고 자신을 미래에 투사하는 능력과 같지 않다. 자전적 기억은 계획 능력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지만 계획 그 자체는 아니다. 사람 내의 가장 중요한 계획 중추로 여겨지는 부위는 도판 6-1에서 볼 수 있는 가쪽 이마 앞 겉질이다. 이쪽이네요. 이 정도. 안쪽 이마 앞 겉질이 호민인 진화 과정에서 좀 더 일찍 발전했고 이쪽인가? 자아 인식, 타인에 대한 인식, 자기 성찰의 발달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반면 가쪽 이마 앞 겉질은 이런 인지 기능을 획득할 때 상대적으로 미미한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가쪽 이마 앞 겉질의 주된 과제는 계획, 추론, 문제 해결, 사고의 유연성 유지다.
이런 과제들을 흔히 뇌의 집행기능이라고 일컫는다. 한 연구자는 이를 이렇게 요약했다. 이례적으로 큰 가쪽 이마 앞 겉질은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는다는 의미에서 비관습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인간에게 부여했다. 가쪽 이마 앞 겉질이 손상되면 계획 및 추론 능력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알려져 있다. 뇌 영상 검사를 이용하여 가쪽 이마 겉질의 계획 및 추론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다. 그중 하나인 하노이 탑 검사는 미래를 계획하는 능력을 테스트한다. 또 위스콘신 가드 분류 검사는 상황 변화에 맞추어 계획을 수정하는 능력을 테스트한다. 초기 농부들이 어떤 작물을 얼마나 심을지 계획하고 가축을 관리하려면 이런 종류의 인지 기능이 꼭 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12,000년 전의 현생 호모사피엔스는 4만 년 전의 선조들보다 이런 검사를 더 잘 수행했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가쪽 이마 겉질이 가장 잘 발달해서 뇌의 집행 기능이 훌륭한 사람들은 더 큰 성공을 거두었을 것이고 유전자를 물려줄 확률도 높았을 것이다. 호모사피엔스의 가쪽 이마 겉질이 가장 늦게 발달이 완료되는 뇌 영역 중 하나라는 사실은 이런 가설을 뒷받침한다. 출생 시의 마리집 형성 정도에 따라 45개 뇌 영역의 등급을 매긴 파울 에밀 플레시히는 가쪽 이마 앞겉질을 맨 마지막의 지연 구역으로 명명하고 분류했다. 이와 유사하게 아동 뇌의 회백질에 대한 뇌 영상 연구들도 이마 옆에서 뒤가쪽 이마 앞 겉질이 맨 마지막으로 성숙하며 20대 초반은 되어야 완전한 성숙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이 부위가 아주 최근에 발달했음을 시사한다. 현미경 관찰 결과로도 알 수 있듯 가쪽 이마 앞 겉질의 세포 외형은 이마 겉질의 나머지 부분과 다르게 생겨 이 부위가 다르게 발달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사람과 침팬지의 가쪽 이마 앞 겉질을 비교해보니 사람의 것이 예상치의 거의 2배에 달했다. 이런 관찰을 통해 연구자들은 이 뇌 영역이 아마도 영장류에게 특유한 것으로 사람의 뇌에서 특히 잘 발달했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뇌 발달 연구를 주도하는 학자 중 한 명인 토드 프로이스는 이런 견해를 제시했다. 따라서 현재의 증거로 볼 때 뒤 가쪽 이마 앞겉질이 실제로 영장류 뇌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라고 결론 내릴 근거가 충분하다. 게다가 영장류의 역사에서 이 부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는 증거도 있다. 이렇게 뇌와 뇌 발달과 함께 설명을 하니 뭔가 좀 뭐랄까요, 좀 동떨어진 내용을 설명하는 것 같으면서도 뇌의 발달과 이 문명의 발달은 인류 생활상의 변화 모습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이것을 특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 가쪽 이마 앞겉질의 지속적 발달은 이마 앞겉질과 마루 관자엽을 잇는 큰 백질로인 위세로다발의 지속적 발달과 함께 이루어졌을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위세로다발은 인간에게서 매우 느리게 발달하는 백질로 중 하나로 이는 위세로다발이 인류 진화 과정에서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것임을 가리킨다. 인간과
다른 영장류의 이마 앞 겉질의 회색질과 백색질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백색질, 즉 연결로의 차이가 회색질, 즉 신경세포의 차이보다 훨씬 더 컸다. 따라서 호모사피엔스가 2, 3만 년 전 기후가 반짝 온난해진 시기에 식물 경작을 시작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다면 이마 앞껍질과 다른 뇌 영역을 잇는 연결로의 개수가 아직 충분치 못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1만 2천 년 전에는 이 연결로가 발달하여 식물의 경작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아의 육성 또한 가능해졌다. 7천년 전 무렵 호모사피엔스의 가쪽 이마 앞껍질과 백질로가 한층 더 발달하면서 우리가 현대적 자아와 결부시키는 인지 과정과 행동이 가능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는 식물과 우리 자신의 영적 자아를 둘 다 키워나갈 수 있다. 신의 등장은 공식 종교가 발달하며 인류를 사로잡은 시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열었다. 아유, 내용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읽으면서 막 그냥 신의 기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이게 그냥 저절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제 이 7장 정부와 신들 유신론적 자, 이게 실질적인 마지막 장이고, 이제 나머지는 8장은 신의 기원에 대한 다른 이론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7장이 이 책의 실질적인 마지막 장입니다. 이 장이 굉장히 길어요. 가장 긴 것 같아요. 이 장이 설명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8장 그 다음에 부록 정도거든요. 부록은 안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책도 이제 거의 끝나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밥을 먹고 와서 이 다음 시간에는 신의 위대한 질문을 할지 영화를 한 편 볼지 모르겠습니다. 신의 위대한 질문을 하기보다 영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머리를 조금 쉬었다가 자, 거의 끝났거든요. 이 부록만 이제 읽으면 되거든요. 이것도 신이란 무엇인가? 정이란 무엇인가? 네, 부록도 근데 이 책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혼돈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자, 밥을 먹고 영화를 한 편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오전에 좀 달렸더니 목도 지금 좀 가라앉았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어쩔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